자, 오늘 우리 지난번에 그 접근 방법까지 했죠. 행정 가치론 했잖아인가?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했나 안 했나? 안 했나? 접근 방법 안 했죠. 안 하고 행정 가치론 파트를 먼저 좀 본다 그랬죠. 그리고 행정 가치론 처음 들어갈 차례인가? 가치론 다 했어요? 그럼 접근 방법 할 차례네. 자, 교재 84페이지. 자, 행정의 접근 방법. 자, 굉장히 중요한 파트 여러분들. 전체 문항에서는 뭐 1문항, 2문항 문제가 나오지만은 그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도 행정학 전반에 걸친 이론적 기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둬야지 뒤에 나오는 조직이라든가 뭐 인사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일단은 접근 방법 자체를 얘기했던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나 틀을 재접근 방법 그러는데,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을 만들어내는 주물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는 주물집 그러는데, 계란 현상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뭐 다양한 형태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자체를 찍어내는 과정도 이 주물 틀에 따라서 동그랗게도 나오기도 하고 네모나게 나오기도 하고 세모나게 나오기도 하겠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그 마찬가지로 행정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러한 주물집, 주물틀처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이걸 이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근거하여 하나하나의 지식이 탄생하는 거고, 이 지식을 체계화시킨 것, 이걸 티오리,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엄밀한 의미로 접근 방법하고 이론은 차이점이 있는데, 자, 행정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짧다 보니까 아직까지 학자들은 이제 접근 방법하고 이론을 혼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접근 방법의 형태로 나온 책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이론의 형태로 정리한 책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접근 방법 나오면 접근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고, 이론으로 나오면은 이론에 따라서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할 접근 방법은 이제 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상을 바라볼 때도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현상에 대한 규명이 달라지겠죠. 미를 얘기해라. 그 미인도 어떤 사람들은 얼굴의 생김새 같고, 아니야, 미인은 전반적인 몸의 균형이야. 아니야, 미인 자체를 얘기할 때는 아무리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가지고 미를 바라보는 관점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정의가 되고 미를 달리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학도 마찬가지야. 그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의 형태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좀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수원서 나오는데 한 40분 걸려서, 수원에서 그 동서울 고속도로 있거든요. 그 나오는 것만 40분 걸려서 여기 와가지고 막 그냥 미안하게 막 왔는데 신호도 위반하고 막 와서 카메라한테 찍힌 느낌 드는데, 교재 어디를 보냐 하면은 7페이지. 자, 7페이지 잠깐 펴보자. 7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자, 맨 위에 박스가 나옵니다. 1기, 2기, 3기, 4기 나왔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행정의 변수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발간 접근 방법은 각각 이제 변수를 대상으로 이러한 이제 접근 방법이 등장하는데, 중간에 주요 변수 해가지고 구조, 인간, 환경, 그다음에 기능, 이념 해가지고 5가지 형태의 5대 변수 배웠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30년대까지는 이제 구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체가 등장하는데, 과연 어떠한 구조 자체가 조직의 능률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고, 여기에 근거한 접근 방법이 거기 나오고 있는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그다음에 30년대부터 50년대까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이 등장하는데,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관계에 초점을 둔 접근 방법, 이게 바로 이제 인간관계론이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유하는 행태,
초점을 둔 접근 방법이 고민되어 있는 행태론입니다. 자, 50년대부터는 이제 환경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론이 등장합니다. 뭐 45년도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적 역학관계가 힘의 논리에 따라 지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운명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 국가의 능동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행정학에서 환경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접근 방법이 탄생하는데 거기 이제 생태론, 체제론, 비교 행정론 이거 몽땅 다 환경을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50년대에 만들어진 비교 행정론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기능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표명한 제도하고 실제 기능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연구한 게 이제 비교 행정론이거든. 그래서 기능까지 연구한 것이 바로 비교 행정론이고. 자, 60년대 이후에는 이제 인간의 가치관, 뭐 이념을 대상으로 한 어프로치가 등장하는데 하나 이제 60년대에 개발도상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이 바로 이제 발전 행정론이고, 그다음에 70년대 미국이라는 사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런 접근 방법이 이제 신행정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접근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법 자체를 바탕으로 80년대 다양한 이론들이 만들어져. 뭐 거버넌스 이론이다, 신제도론적 접근이다 하는 이론들이 또 신공공 서비스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접근 방법에 포함시켜놓고 뒤에다 또 정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거 이렇게 연결형 문제도 한 문제야. 그러니까 다음 중 행정의 주요 변수와 이와 관련된 접근 방법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 이거로 문제, 그것도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맨 앞에 구조를 대상으로 한 접근 방법부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84페이지 원위치. 자,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과학적 진리론이 아닙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이죠. 과학적 관리론부터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과학적 관리론은 이제 1911년도에 맨 앞에 프레데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의 원리란 저서를 여기서 이제 출간하고, 이 출간된 요 저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것이 바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이런 기업에서 만들어진 기업 관리, 경영 관리 기법이에요. 이걸 이제 정부에서도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분 1912년도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 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요 테일러의 이론 자체를 꼭 숙지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일러 이론은 거의 여러 학자들의 이론적 속성을 끼워갖고 그 끼한 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 자체는 경영학이나 행정학에서는 이 또 테일러 이론하고 포드 이론 두 가지 형태 갖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5페이지를 펴보시면은 먼저 테일러 시스템, 테일러의 이론부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걸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 테일러 이론 자체를 보기에 앞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무엇인가 뭐 간략히 개념은 좀 알고 와야 되겠지. 다시 옆 페이지 잠깐 보자. 옆 페이지에 상단 동그라미 2번에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나온 거 봐. 시간 연구, 동작 연구, 그다음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과학, 그다음 밑줄. 그다음에 경제적 욕구에다가 밑줄. 공상 경영을 합리화한다. 여러분, 경영을 합리화한다 하는 말은 뭘까? 경영에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합리성이란 말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이거든. 그러면 경영의 목표는 뭐야? 이윤 추구, 수익 극대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조직 기술의 체계를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그럼 일단은 좀 읽어봤으니까 뭐 시간 연구, 동작 연구는 이제 배움을 할 거예요. 바로 이 페이지 텔러의 이론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러의 이론 자체는 이제 과학 관리와 기업 관리의 원리 원칙으로 다시 구분되는데, 자, 먼저 과학 관리의 원칙부터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제일부터 제1 원칙까지 내용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제1 원칙부터 내용을 보자.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요소별 시간 연구, 동작 연구란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요소란 말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성 과정을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요소라 그러는데, 자, 이 칠판을 잠깐 좀 보자. 자, 워런 테일러는 워낙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대학을 중퇴합니다. 그 이유가 시력 자체가 실명 위기까지
갈 정도로 악화가 돼.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학업을 이제 포기하고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철강 회사에 그냥 단순 기름거,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공돌이라 그러죠.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담당했던 부삽 공정, 삽질하는 거, 이것하고 선반 공정, 뭐 밀링기 작업, 정박원 대지해서 선반 공정 과정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관리와 기업관리의 원리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비롯 중퇴했지만 나중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석좌 교수까지 여기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건 뭐 하여간 이제 이 사람 얘기한 게 이제 뭔가 보겠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뭐 하여간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제가 요소를 얘기할 때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주요 공정 과정이라 그랬는데 뭐 우리가 뭐 부사 공정 뭐 그런 걸 뭐 얘기하기보다는 선생님은 종합반 강의를 할 때 이제 이 인용 공장에다가 예증을 들어서 말씀드리거든. 그래서 인용 공장에다가 예증을 들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는 인형이 만들어지는 주요 공정 과정을 얘기하는 게야. 제일 먼저 헝겊의 본 또는 공정 과정, 오려내기, 내용물을 집어넣는다, 박음질한다, 마무리한다. 요거 하나가 요소예요. 그럼 요소를 지간 동작 연구는 자, 본 또는 공정 과정에 3명의 노동자가 참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3명의 노동자들은 똑같은 동작에 근거하여 본떠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겠지? 각 개인마다 독특하고 습관적인 동작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얘는 알파, 얘는 알파 다시, 얘는 알파 다시 다시. 이따 걸리는 시간도 다 틀리겠죠. 그죠? 그걸 연구합니다. 마찬가지 다 연구합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나온 거 보자. 자, 두 번째 편이 굉장히 중요한데 표준화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표준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이 본토론 공정 과정에 이 3명의 노동자가 본토론 업무를 수행할 때는 본토론 업무하고는 직접 관계없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동작을 결합해서 본토론 업무를 수행하기도 할 거랄까? 하겠지. 그럼 그런 불필요한 동작은 몽땅 다 제거하고 본토론 공정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동작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최선의 동작과 이에 따라 걸리는 시간을 표준화시킵니다. 그래서 가로 안 봐봐. 최선의 방법이란 말 나와. 최선의 방법이란 말이 나와서 그걸 표준화시킵니다. 그럼 세 번째, 표준화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교육받은 노동자들 이제 일을 잘할까 못할까? 잘하겠죠. 그들한테 하루에 과업량을 설정 부과하는데 이때 설정되는 과업량을 얘기할 때도 보통의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양을 과업량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 가운데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아주 일을 잘하는 승용공, 그 승용공이 할 수 있는 양을 과업량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설정된 과업량을 달성했다. 그럼 높은 임금을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스스로 손해를 감수케 하는 급여 체계를 확립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과급이에요. 높은 임금을 준다. 그것을 뭐라 그래? 경제적 보상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손해를 감수케 한다.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면 고수가 삭감되는 게야. 그걸 여러분들 처벌시키게 하는 게야. 그걸 단금과 채찍이 하는 권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제 5원칙까지를 정리해 놓은 건데, 자, 특히 이제 5원칙 보시면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구성원이 갖고 있는 욕구 가운데 돈을 좋아하는 욕구를 강조한 거야, 안 한 거야? 강조한 거예요. 이 돈을 좋아하는 욕구를 경제적 욕구라 그래요. 무슨 욕구? 경제적 욕구. 그래서 84페이지 다시 봐봐. 몇 페이지? 아까 개념 다시 봐봐.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해했어요? 표준화된 과업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욕구 이해했습니까? 그걸 그대로 정리한 거야. 그게. 자, 그 발송 다시 옆 페이지 하단에. 자, 그럼 거기에 근거하여 이제 기업관리의 그 4대 원칙 자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제1의 원칙을 얘기할 때는 업무의 기준은 과학적으로 설정한다. 좀 말이 좀 어렵잖아. 가로 안에 과학적 원칙의 발견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과학적 원칙을 얘기할 때는 위에서 얘기한 표준화, 최선의 방법을 과학적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2 원칙, 두 번째, 노동자의 과학적인 선발과 교육. 바로 뭘까?
이제 표준화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제3원칙 노동자의 과학적인 관리를 얘기할 때는 하루에 과업량을 부과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노동자가 여러분들 아주 높은 임금을 받아갔다. 그러면 관리자도 그만큼 높은 생산성을 제고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래서 관리자와 노동자와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긴밀한 조화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기업관리하자. 이 바로 기업관리의 4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학관리와 기업관리의 원리 원칙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내용 가져가고, 특히 과학관리에서 제2원칙하고 제4원칙하고 제5원칙이 중요한 게야. 거기 제4원칙에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과업량은 어떠한 과업량이야? 보통의 노동자야, 인류 노동자야. 그죠? 전체 상위 10% 인류 노동자, 그것도 가져가야 되겠고, 그 성과급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갔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 테일러의 이론은 거의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적 숙성이 이루어지고 포드란 사람에 의하여 새로운 이론의 형태로 다시 이제 태어납니다. 이 포드의 이론을 대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제 일본의 이동조리법이라는 게 나와. 그 유동작업 동시관리가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2번의 첫 번째 줄 끝에 경영을 사회에 대한 봉사 이렇게 나왔죠. 그걸 일명 경영사회 봉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경영사회 봉사주의. 경영사회 봉사주의. 이 두 가지 형태가 포드 이론 자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좀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어제 뭐 찬바람 보니까 좀 공부도 잘 돼? 그래. 그러니까 이때 바짝 조여서 한번 해봐. 진짜 바짝 조여서. 내년도는 될 거야, 여러분들. 내가 볼 때는 올해 좀 진짜 열심히 하면은, 옛날에는 한 2, 3년 전만 해도 열심히 하면 될까 안 될까 좀 약간 고민했는데, 현재 이번에 확신이 들어. 이제 이번에 이제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경찰하고 소방만 뽑느냐? 아니야. 생활 안전 분야를 다 뽑아주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같고 인력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명심해 두시고 좀 박차를 가야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 자체를 여러분들 청년 생각보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만 준비한 애들만 실업자가 아니잖아. 정부가 아무리 대갈통이 돌이라 할지라도 그거 이런 하나 판별을 못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생활 안전 분야 쪽으로 공부하는 이 지금 공무원 일반 행정 공무원 분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 이런 여러분들 수험생들 자체의 영역까지도 고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확실한 희망을 갖고 확실한 낙관을 갖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짜 좋은 기회예요. 진짜 좋은 기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자.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이 뽑겠지만 갑자기 후년도에 자유한국당 애들이 막 그냥 들러 일어나가지고 뭐 혈세 뭐 낭비 막 그러면 여러분들 정부가 박선 여러분들 정책 피는데 좀 어려움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내년도는 무조건 많이 뽑아. 후년도도 많이 뽑겠다고 얘기했지만 많이 뽑겠지만 한 내년도로 무조건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현장 강의가 좋은 건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이 좀 끝난 다음에 뭘 해줘? 관리해줘, 안 해줘? 해줘. 관리해주거든요. 물론 지금 이 강의가 인터넷상 오픈돼 가지고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사실 이제 공개했을 때 가장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댓글 달아주는 거, 답글. 그런 건 나는 잘 안 해.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강의 드시는 분들, 이 강의하는 이 선생님이 댓글을 좀 덜 달아준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학원이 인천 행정고시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천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인천 행정고시 학원에서 수업 듣고 난 다음에 관리를 받으면은 아마 인터넷 강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 그 효과가 클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십시오. 영어 선생이 꼭 그렇게 얘기를 해달래. 자, 86페이지를 좀 보자, 여러분들. 자, 이제 보호대 이론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자, 보호대 이론 자체를 대표하는 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 이제 이동조리법이 있고, 제가 좀 전에 경영사의 봉사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포드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테일러가 파악하고 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 그 한계, 육체적인 한계에 직면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겠지. 피로감에 의해.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을 피로도 느끼지 않는 기계로 대신하자.
그래서 그 유명한 이동조리법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이제 유동작업 동시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하여 상품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인물이 포드입니다. 이 포드는 헨리 포드 해가지고 포드 자동차 그 만든 사람이에요. 그거. 그 자동차의 대량 생산 체제의 길을 만든 게 포드예요. 거기 뭐 이를 위하여 생산의 표준화 부품의 교육학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4대 경영관리 그런 건 안 나와.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 나오겠지만 행사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또 하나 두 번째로 한 거 보자. 이 사람은 경영을 단순하게 이윤축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봉사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걸 임명일은 경영사회 봉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 경영사회 봉사주의라고 언급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사회 자체를 얘기할 때는 노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한다? 노동자. 경영은 노동자의 삶의 번영을 가져온다고 파악해 보던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좀 전에 이제 상품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게 포드의 이동조리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면 가격은 올라가 떨어져. 가격은 떨어지겠지.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동차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옛날엔 사고 싶어도 사치품 아니야. 이제는 그게 아니야. 쉽게 살 수가 있어. 그죠? 그럼 많이 팔리 안 팔려? 팔리겠죠. 그럼 박리담에 의해서 많은 잉여가 발생합니다. 기업은. 그럼 그 잉여를 노동자의 임금에 반영한다 그랬어요. 그럼 노동자 임금은 올라가 떨어져? 올라가겠죠. 그럼 봐봐. 자동차 가격은 떨어졌고 그럼 노동자 임금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노동자는 단순하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의 주체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소비하는 소비의 주인공으로 부상해야 하네. 하고 노동자의 삶의 번영 가져온 가져와? 가져오죠. 그래서 이 경영을 사회에 대한 봉사로 파악한 거예요. 그 원인은 요거예요. 고임금 저가격. 아마 고딕처럼 나와 있을 거야. 그죠? 거기에 여러분들 이번에 고임금 저가격이란 말 나왔잖아. 그러나 30년대 이후에 이 이론은 인간관계론자들에 의하여 야, 그거는 순진무구한 백색이란 말은 순진무구한 사회주의 사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해. 요 사회주의는 여러분들 무산계급의 천국이야 아니면 유산계급의 천국이야? 무산계급의 천국 아니야. 무산계급. 그럼 이건 노동자들의 삶의 번영을 강조했으니까 노동자들의 삶의 번영을 강조한 이론이니까 당연히 무산계급이야 유산계급이야? 무산계급. 무산계급의 이익을 강조했으니까 사회주의야 사회주의가 아니야? 사회주의지. 근데 앞에 백색 아주 순진무구한. 왜 순진무구하다고 비판했냐면은 여러분들 이 경영가들이 기업의 사장들이 이윤이 발생해서 그 이윤이 발생하면은 노동자의 임금에 반영할까? 안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지켜볼 때 뭐 작은 학원 원장이나 여러분들 대기업의 여러분들 뭐 총수나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다 많은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은 새로운 뭡니까? 공장 부지를 매입한다든가 새로운 자동화된 기계 설비를 도입을 해야 해. 도입을 하고 노동자한테 뭐라 그러냐? 야, 노동자, 지금 우리가 새로운 공장 부지 구입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우리 좀 더 희생하자. 오히려 임금을 삭감하려고 해. 그게 여러분들 경영자의 본질이야. 그럼 포드가 얘기한 것은 바로 뭐야? 아주 공상에 가까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없어. 있죠. 그래서 순진무구한 사회주의 사상에 불과한 게 포드의 이론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포드의 이론 자체는 하여간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 과학적 관리론이 어떻게 행정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내용을 지금 보겠는데 자, 1번 나온 거 보자. 이제 행정을 권력 현상이 아닌 뭐로 파악했다? 관리 현상. 기업처럼 이제 관리로 파악하는 게야. 여러분들 행정부에서는 이 과학적 관리론 자체가 1912년도에 도입이 돼 1년 있다가 그래서 이제 정부도 기업처럼 좀 능률적으로 좀 관리하자고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권력 현상이 아닌 관리 현상으로 파악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이해했어요? 선생님 보세요. 우리 역관지 배워서 안 돼서. 역관지를 행정이 정당의 사냥개, 정치의 사냥개로 전락을 해야 하네. 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의 사냥개로 있던 여러분들 행정 자체가 문제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행정은 지금 정치적인 권력의 도구 파악하지 말자. 행정도 기업처럼 관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관리 인식이 강조한 게야.
아니 기업도 관리하는데 정부도 관리하는 거 아니냐? 그럼 행정은 관리하는 거다. 그럼 관리하기 위해서는 야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리 방식을 좀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걸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 현상으로 파악했다 그런 말을 쓰는 거고. 그 행정을 관리 현상으로 파악했으니까 정치와 행정을 분리한 거죠. 정치 행정 2월로 나온 거고. 행정 관리의 과학화에 기여해야 해. 보다 이제 과학적인 방법 갖고 이제 정부를 관리합니다. 그 4번에 행정조사 개혁운동의 원동력. 자, 정부에서는 1912년부터 행정조사 개혁운동 자체가 전개되는데 이거 다 능률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거기 여러분들 뭐 위원회가 두 가지가 그 위원회가 추구한 여러분들 운동들 얘기하는데 위원회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조사 개혁운동의 원동력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맞지만 그 밑에 이것도 한계가 있겠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보자. 첫 번째, 자 인간 자체를 여러분들 죽어있는 기계처럼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소위 현상. 아까 가장 여러분들 어떠한 업무를 아까 어떠한 거 여러분들 분할된 업무 자체를 기계처럼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을 기계화에 따른 인간 소위 현상이라는 말을 쓴 거고. 자 2번 나온 거 보자. 인간의 내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경시했다 그런 말이 왔는데 여러분들 인간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사실 금전적인 보상만 갖고 일하는 건 아니지. 조직이 나를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또 나와 인간적 인권으로 연결된 동료가 많을 때 인간은 일 열심히 하기도 해야 해. 하죠. 근데 이러한 면 자체를 너무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 간과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인간을 편파적으로 돈만 바라는 경제인으로서만 해석하고 있다. 4번에 조직 내에 사실상 끈끈한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요. 끈끈한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 2번, 3번, 4번 다 같은 말들이야. 2번, 3번, 4번 다 같은 말들이에요. 사실 뭐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 그 직원들하고 이제 뭐 친구처럼 술 한잔 먹으면서 으쌰으쌰 하자 막 그런 사람도 있어 없어. 뭐 사장이 여러분 사장 같지가 않고 뭐 형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 경우 삼촌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하면은 그런 끈끈한 인간적인 정 관계에 의해서도 일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고지학원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 주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학원 운영 자체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찍어내리고 합리적인 사고 이거보다는 끈끈한 인간적인 정으로 연결돼서 이제 고리 만드는 분들이 우리 학원 자체를 잘 운영을 해요. 학원이라는 집단은 큰 집단이야, 작은 집단이야. 작은 집단이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여간에 학원 강사도 선생질을 한다 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직업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직업과는 달리 뭐 남을 등쳐먹고 그런 직업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왜 외로운지 알지? 오늘 선생님 종일 혼자 있잖아. 오늘 수업만 끝난 다음에 잠깐 있다고 종일 혼자 있는 거야. 오늘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뭐 저기 EBS 인강직으로 또 가야 되거든. 가서 또 찍고 그냥 집에 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분들 사람과 대면적인 접촉 자체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런 걸 알고 그 원장 자체가 뭐 형제를 발휘해서 해주면은 아주 감격을 해 선생이. 감격. 나의 주고도로 모셔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끈끈한 인간적인 적으로 연결돼서 그럼 여러분들 몰입도 해야 하죠. 그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 2번, 3번, 4번 다 그 편입니다. 5번에 폐쇄적 체계로서 환경적 위해를 경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고 6번에 비공식 집단, 끈끈한 인간적인 정의죠. 여기에 근간 사기 등을 소홀히 취급한다. 7번에 연구의 대상이 노동자만을 연구하고 있지 관리자 연구한 거 있어 없어? 없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위한 인간 조정 기술의 성격 내포되어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 바로 말인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형태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OX 퀴즈 1번 나와볼까? 자, 테일러의 시간 동작 연구론 고임금 저가계에 근거하여 경영을 사회에 대한 봉사로 표명하였으나 백색 사회주의라 인간관계론자 비판받았다. OX. X죠. 테일러야 포드야. 포드가 돼야지. 근데 이것도 잘 읽지 않으면 헷갈려. 포드가 얘기한 게 테일러가 아니지. 그래서 X가 되는 거고.
이번에 과학적 관리론은 관리자에 대한 연구만 있고, 아니죠. 연구 대상이 노동자만을 연구했지 관리자 연구한 건 없잖아. 그래서 2번도 X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이러한 이제 인간적인 면 자체를 경시한 문제점 자체가 등장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관리 기법이 탄생하는데, 이게 바로 제 2절에 나오고 있는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일단은 인간관계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그대로 보자. 과학적 관리론 자체는 인간을 기계적인 존재로 해석하고 인간 소위 현상을 가정을 시켜 안 시켜? 시키지. 그래서 요 30년대, 자, 그대로 보자. 30년대는 여러분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노동자 연맹 이런 것이 결속이 돼. 그래서 그런 노동자 연맹 조직을 중심으로 과학적 관리론 자체를 엄격히 비판해. 야, 과학적 관리론 자체는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니들이 성과금 얘기하고 있지만 성과금은 소수 일 잘하는 사람만 받아 안 받아?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상위 10%의 과업력을 달성을 해 못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성을 메마르게 하는 이 관리 기법이다 해가지고 이 지금 얘기한 이 노동자 연맹에서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흐름 자체를 여러분들 조직 관리 방식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관리 방식이 개발되는데 이 바로 인간관계론이에요. 자, 그럼 인간관계론은 하여간에 뭐냐? 이것도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강조한 이론이야. 근데 인간을 기계로 취급하지 말고 이제 거꾸로 인간적인 면, 인간의 감정이나 정서, 따뜻한 인간관계 그걸 좀 중시해서 조직을 관리하자고 파악한 새로운 관리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에 자, 세 번째 줄 나온 거 보자.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인간의 정서, 감정, 심리적 요인에 역점을 둔 관리 기술 방법을 우리는 인간관계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론의 궁극 목적 그러면은 이것도 조직의 생산성 제고지, 인간의 만족감 제고가 궁극 목적은 아니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인간적인 면을 어떻게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인간관계론 자체는 그 성립 배경 동그라미 4번 나온 거 봐. 자, 1927년부터 32년까지 시카고 서부에 있는 호돈 전기공장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대상으로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팀들, 거기 이제 메이어를 중심으로 한 교수들에 의하여 이론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론을 얘기할 때 항상 호돈 실험 자체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시마노트에 보시면은 호돈 실험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이 호돈 실험 자체에서는 여러분들 뭐 학자들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뭐 로슬레스 버거, 뭐 딕슨, 화이트,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러 사람도 있거든. 로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꼭 가져갈 사람이 누구냐면은 메이오야. 거기 메이오라고 나와서 안 나왔어? 맞죠. 그래서 이 메이오만큼은 좀 머릿속에 좀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럼 메이어가 파악한 이제 호돈 실험 자체는 거기 이제 뭐 1차, 2차, 뭐 3차, 뭐 4차까지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 제일 먼저 1차 실험은 뭐냐? 조명 실험이야. 그러니까 요 조명의 밝기하고 생산성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실험이거든. 근데 하나 유의할 게 메이어가 처음에 이 호돈 공장 실험을 할 때는 처음부터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필라델피아 항공회사를 대상으로 조명 실험을 먼저 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 나왔냐면은 조명을 밝게 해주니까 생산성이 올라가.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간이나 장소나 시간을 바꿔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그것은 그 실험을 하나의 이론으로 확립이 돼야 돼.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실험에 이게 공간과 시간을 달리해서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것을 외적 타당도를 확보한다 그래. 뭘 확보한다? 자, 외적 타당도. 그래서 이 외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간을 바꿔본 거예요. 공간을. 지금 이게 호동 공장 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공간으로 바꿔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험하기 앞서 이제 이 공장장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상으로 하버드 대학교 선생님들이 실험하니까 실험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실험을 했어. 그래서 집단을 두 집단 나눠서 얘기했는데
한 집단 자체를 얘기할 때는 평상시에 조명 갖고 여러분들 그 생산성 자체를 약을 측정해 봤고, 또 한 집단을 얘기할 때는 조명을 점차 밝게 해줬거든요. 그 두 집단의 생산성 자체를 측정해 보니까 자, 평상시의 생산량은 이렇게 이 정도야. 자, 근데 이제 실험하기에 앞서 실험한다고 하고 실험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명 갖고 한 집단이 이렇게 나오냐? 아니야. 이거보다 높게 나와. 그리고 조명을 점차 밝게 한 집단도 밝아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것도 높게 나와. 그러면 조명 실험의 일반화 자체가 실패한 게 아닌 게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져. 나중에. 자, 현재 보자. 이 실험은 1927년도에 실험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이건 여러분 대공황 진입기에 들어가지. 그럼 기업은 여러분들 상품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고 적자가 발생해야 하네. 하죠. 적자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야? 그저 인원 감축이야. 사람부터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호동공정의 저분들 인원성을 한 게야. 말이 무슨 실험이지. 그건 허울에 불과하고, 하버드 대학교 선생들 불러가지고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일을 못하는지 이거 살생부 작성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실험 집단임을 인식하고 평상시와는 다르게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걸 우리는 호돈 효과라고 그래요. 무슨 효과? 호돈 효과. 자, 미리 좀 보고 가겠는데, 우리 교재 어딜 펴보시냐 하면은 265페이지인가? 266페이지? 266페이지. 자, 날개에 보시면 날개 하단에 C번에 호돈 효과라고 나와. C번에 호돈 효과란 말 나왔죠? 나온 거 보자.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 대상으로서 그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상시와는 다른 행동을 보인다, 이런 말 나와. 이걸 이제 호돈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호돈 효과. 그리고 이제 맨 위에 그 페이지 외적 다당성 나오죠. 외적 다당성에서 뭐 첫 번째 끝에 정체표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가능성 나왔고, 거기 저의 요인에 보시면 미음본에 호돈 효과란 말 나와서 안 나와서? 미음본에 호돈 효과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호돈 효과가 뭔지 알았습니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자, 하여간 여러분들 이 조명 실험을 토대로 이제 알아본 것은, 야, 조명과 생산성은 직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럼 뭐가 생산성에 영향이 있을까? 이왕 실험한 거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이 바로 계전기 조립 실험이야. 이 계전기 조립 실험 자체에서를 얘기할 때는 다른 거 알아본 것이 아니라 작업 조건의 변화. 작업 조건의 변화는 뭐냐면은 중간에 여러분들 뭐 휴식 시간도 주고 근무 시간도 단축을 시켜줬고 간식도 줬고, 그리고 환경 자체를 좀 바꿔줍니다. 좋아하는 탤런트 쪽 이렇게 좀 영화배우 좀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생산성 자체는 안 바뀌는 거야. 그러면 작업 조건의 변화도 생산성과 관계가 있는 게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메이어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이 이제 뿔대가 나는 게야. 도대체 뭐냐 이게야.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하여 당시에 2160명 해당되는 호동공장의 모든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면접 실험을 해봐. 면접 실험. 그 면접 실험을 토대로 종업원들은 이런 얘기해. 자, 거기 들어보자. 우리 많은 보수 필요 없다고 얘기해. 희한하게. 과학적 관리원에서는 성과금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들은 많은 보수 필요 없다고 얘기해. 그냥 먹고 살 만한 보수만 있으면 돼. 그걸 생활급이라고 그래. 뭐란다? 생활급. 왜 그럴까? 그 당시엔 잘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대졸이 자르지 마. 그리고 내 동료들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그게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면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응답을 한 게야. 이게 이제 그 면접 실험에서 이제 알아본 거예요. 여기 봐봐. 물적 조건, 돈보다 정서, 사회적인 조건, 인간적인 면을 얘기하는 게야. 종업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말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면접 실험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제4차 배전기 권선 실험이에요.
여러분 자동 전화기 안에 배전기판이라고 있어. 배전기판, 자동 전화기 안에. 그래서 그 배전기판 자체를 이렇게 설치하는 그 여러분 작업실이야. 이 작업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14명의 남자 직공을 두 집단으로 나눠. 아주 일을 잘하는 승용공, 평상시에 함께 사고 치고 술 처먹고 좋아하는 14명. 그럼 만약에 과학적 관리론에 따른다 그러면 당연히 A가 높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A가 높게 나와야 되겠지. A가 약간 높게 나왔어요. 안 나왔다는 거짓 부인할 수는 없겠지. 근데 B가 이렇게 나와. B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B가 오히려 A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고 낮게 나오기도 하고 높게 나오기 낮게 나오기 막 그래. 자, 그 이유를 알게 되죠. 14명의 여기 보자. 이 비공식 집단 아까 함께 사고 치는 요 가운데는 아주 일을 잘하는 승용공이 있어 없어? 아주 일을 잘하는 승용이 몇 명이 존재했고 또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또 하나 비공식 집단도 실질적인 리더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을 잘하는 애들은 아주 자신의 과업력을 다 달성해 놓고 있는데 일을 못하는 애들이 과업력을 달성해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공식 그 리더가 그러는 게야. 일 잘하는 애 불러가지고 야 어떡하냐 쟤네들 과업력 달성 못해서 잘릴 거 임금도 하락될 것 같고 잘릴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게. 애들이 어떡하냐 지들 거 다 달성하고 난 다음에 애들 거 같이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쫙 올라가 버리게 막 올라가 버리게 초과야 초과. 두 사람이 합심이 하니까 뭐 팍팍 올라가는 거야. 또 한편은 뭐냐 그래 우리도 같이 일 안 할게. 그러면 여러분들 특정 조직에 있어서 이러한 생산량, 작업량은 다름 아닌 그의 육체적 능력보다는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 그러한 결속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해낸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호돈 실험의 결론 기억본 나온 거 봐. 노동의 작업량은 그의 육체적 능력이 아닌 끈끈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결합되는 능력, 이 바로 사회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결속력, 사회적인 능력 다 좋습니다. 두 번째, 비경제적 동기부여.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는 거야. 이게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 세 번째, 생산성 제고와 비공식 조직하고의 중요한 연관성을 발견했고 이때부터 인간 중심의 아주 부드러운 유연한 관리를 중시하게 됩니다. 자, 내용 나온 거 보자. 1번에 끈끈한 인간적인 감정을 중시하는 것들 이걸 뭐라 그래요? 사회적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아까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인 능력 같은 말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두 번째,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발견했죠? 다음 세 번째, 비경제적 요인, 인간적인 만족감 주는 것들 이런 걸 중시했고 또 여러분들 아까 비공식 집단은 그 안에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구성원들이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리더십 자체가 또 발휘되고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중요시가 됐다 그 페이지 여러분들. 자 그럼 옆 페이지 그럼 인간관계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내용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나온 거 보자. 조직 간 연구의 변화 처리란 말로 하죠. 자, 이전까지 연구 자체는 사실 이제 공식 조직만을 연구했지 비공식 집단 조직은 연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 근데 이때부터 비공식 조직의 연구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조직 내에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X 이론적 인간이 있고 Y 이론적 인간이 있는데 X는 돈을 좋아하고 현찮고 뭐 책임 회피 이런 사람들, Y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인간적인 면을 중시함으로써 좀 괜찮은 인간적인 면 자체를 하여간에 부각을 해야 하네. 하죠. 그래서 Y 이론적 인간관 성립의 토대 제공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조직에 민주적 인사 권리에 영향을 미쳤고 그 4번에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일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동기부여한다 그러지. 그 동기부여 이론 발달에 공헌했다 그런 말을 쓰는 거고 5번에 개인보다는 비공식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 중심의 사기를 중시하게 됐다. 이게 일반적인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나 단점이 있겠죠. 단점. 첫 번째, 지나치게 비합리성과 감정을 중시한 말이지. 나머지 의료 비능률, 출혈 위험성이다. 인간적인 만족감을 너무 중요해봐. 매일 술 처먹어 안 처먹어. 다음날 강의가 돼야 안 돼.
아유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기 수요일 날그 아랫지방 강의를 가는데 그 지역을 두 군데가 한 군데 갔다 한 군데 이동하는데 그 이제 그 숙소에다가 이제 짐을 풀고 이제 저녁 때 이제 씻고 그러면 항상 그 지역의 원장이 전화가 와.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숙소요. 그러면 아 내려오시라 막 그래. 그럼 밑에 와 있어요.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걔하고 이제 술을 치는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뭐 장점이라는 것이지만은 술 한번 먹고 다음날 결강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가게 한 뭐 28년 강의하면서 술 먹고 다음날 결강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학원 운영하는 측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믿어.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면은 나하고 술 먹는 것은 좋아하는데 다른 선생하고 술 먹는 건 싫어해. 네, 다른 선생으로 술 먹으면 다음날 결강하고 막 그러는데 이 김일 선생은 술 먹고 다음날 결강 안 하니까 지가 부담 없이 먹어. 인간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는 하딱지가 나가지고 야 니는 선생님 나이 좀 어리거든요. 니는 학원 원장이라는 녀석이 선생이 이렇게 술 먹이고 다음날 강의 잘하길 바라냐 막 그러니까 아 교수님 믿는데 너 그거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술 많이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또 나가게 되더라. 자, 근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인간적인 만족감을 중시하면 비능률을 초래할 위험성이 더 없다? 있겠죠. 인간은 돈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고, 자, 이것도 외부 환경 연관거 있어 없어? 소비자의 기호도 그런 거 연관거 없잖아. 그럼 이것도 환경을 고려한 게야, 환경을 경시한 게야. 경시한 이론 3번 급표현이고 4번 인간과는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면 열심히 일한다고 파악했지 갈등 현상 연관거 전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갈등 있으면 얘기해봐. 갈등 얘기한 거 없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갈등을 경시했다는 것은 안정을 좋아한 게야 변화를 좋아한 게야. 안정을 좋아하는 것을 보수라 그래 진보라 그래. 보수, 안정을 좋아하는 것을 보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 봐. 5번에 인간관계 안정성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보수주의 경향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조직을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여 공식과 비공식 조직과의 관계를 분리했다. 말이 어려운데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 보자. 정치행정 이원론 그러면 정치행정을 분리한 거지. 그럼 물어보자. 그 밑에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을 중시한 거야? 경시한 거야? 경시. 잘했어요. 그럼 공식과 비공식 조직과의 관계를 이원적 관계로 파악했다. 이 말은 공식 조직은 너무 경시하고 비공식만 중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공식 조직은 너무 경시하고 비공식 조직만 중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은 사실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의 통제를 받고 여러분들 각종 제한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근데 그런 거 연구한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렇게 공식과 비공식 조직 간의 중요한 연관성 자체를 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하지 않은 것도 그냥 분리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자로 봐도 되고 후자로 봐도 되고 상관이 없어. 알았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다시 얘기할까? 여러분들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에 의해 통제를 받고 비공식 조직의 운명이 또 공식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해야 해. 합니다. 공식에서 막 억압하고 막 그 해산해야지 어떻게 여러분들. 근데 지금 얘기한 이 과학적 이 인간관계로는 그런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과의 그런 연관성을 연구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연관성을 연구를 안 했다는 것은 분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어요. 후자로 봐도. 이해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7번 젖소 사유학이라고 비판을 받아. 거기 다니엘 벨이 얘기한 건데 자 이렇게 들어보자. 우리가 이제 이 목장에서 젖소들한테 아주 평화로운 음악을 틀어주면은 젖소들의 우유의 생산량이 증가한대. 어? 그럼 이 말은 뭐냐? 만족한 젖소가 보다 많은 우유를 생산하듯 만족한 인간이 보다 많은 생산성을 제공한다란다? 한다. 인간을 젖소로 폄하한 게 안 한 게 한 거죠. 그게 보자. 젖소 사회학이라고 폄하 논평한 바가 있는데 이는 만족한 소가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듯 만족한 노동자가 보다 많은 산출을 낼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부드럽게 대해주는 인간적 배려의 교묘한 홀 뒤에 노동 착취의 목적을 숨기고 있다는 비판의 연유가 된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좀 개념을 이해해서 가져갈 거야. 자, 봤으면 여러분들 그 밑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양자의 관계가 나오고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걸 좀 보겠는데 일단 양자 유사점 나온 거 보자. 둘 다 외부 환경을 경시한 개방으로 파악해, 폐쇄로 파악해. 폐쇄로 파악하고 있다. 1번 그 편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 요 둘 다 공공 목적은 조직의 뭐의 제고야? 생산성 제고. 이번 그 편. 둘 다 노동자를 위한 연구야, 관리자를 위한 연구야? 에이, 잘 생각해봐. 연구를 누굴 위해서 연구야? 관리자를 위한 연구야. 노동자를 연구는 아니야. 노동자를 다 이용한 게야. 둘 다 노동자를 이용한 거지.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관계론도 노동자의 인격의 제고를 조직의 목표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인간적인 면을 이용한 거예요. 인간적인 면. 기업에서 여러분들 뭘 잘해준다. 잘해준다. 왜 잘해줘? 선생님 저 둘째놈이 저기 뭐야 복싱 코치를 하거든. 걔가 이제 사회복무위원을 해. 그래서 이제 복싱 코치를 하는데 저녁 때. 근데 이제 이 복싱 코치를 하는데 복싱 코치 하는 녀석이 복싱 코치를 해. 복싱을 한 뭐 3, 4년 했어. 잘하는데. 근데 이러면 어떡하냐면은 얘한테 술 사주고 밥 사줘 줬대.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는 게야. 그러면서 어떡하냐면은 너 끝난 다음에 와서 1시간씩 애들 좀 봐줄 수 있냐. 그럼 걔는 게 좋아가지고 해줘. 근데 보면은 1시간씩 하면은 알바비 받고 따지니까 1시간 만에 2시간 하게 돼. 늘 1시간에 뭐 1시간 하면 하다만 것 같으니까 한번 2시간 정도 해줘. 그럼 2시간 정도 하지만 최저 시급 따지고 그러니까 한 달 하면 원장한테 얘가 술을 살 수도 있어. 내가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하니까 얘는 다 싫대. 원장이 밥 사주는 게 더 좋대. 얘가 단순해. 얘 좀 애가 진짜 너무 단순합니다. 걱정이에요. 자, 그거 여러분들 그것도 왜 지금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복싱 관장 녀석이 여러분들 그 밥 사주고 막 하는 이유는 뭐야?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유는 뭐야? 얘를 이용해 가지고 그 체육관의 생산성을 제고하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이제 요새 복싱 얘 들어보니까 요새 이 권투 도장에 오는 애들이 뭐 운동하겠다고 오는 애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살 빼려고 많이 온대. 그래서 여자 회원들이 많대. 그럼 여자 회원들 자체는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가르치는 중에 나이가 젊은 애가 하는 게 좋아. 21, 22 먹은 애가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선생님이 해주면 좋아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요새 여러분들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 그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여러분들 좀 젊고 인물이 좋은 남자애들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에도 좀 몸매가 좋고 여러분들 인물이 좋은 쪽 헬스장이 잘 돼요. 그래 여러분들 다 글로가 하고 선생님 그 아파트에 이제 예전 아파트마다 헬스장 있잖아. 그 트레이너를 다 두고 하는데 선생님 아파트 트레이너는 송중기랑 똑같이 생겼어. 송중기보다 인물이 더 좋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걔는 뭐냐면 개인 트레이너 받는 사람들이 이게 뭐 나이층이 다양해. 60 먹은 할머니 같은 사람도 배우고 뭐 20대 뭐 내가 이제 선생님께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운동을 배우러 왔는지 침을 흘리러 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또 많이 좀 좌우를 좀 하나 봐. 선생님 아들이 뭐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 저기 뭐야 그 젊으니까 그런 거 같아. 뭐 하여간에 이거 다 둘 다 인간적인 만족감을 주는 이유는 왜? 관리층을 위해서 만든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둘 다 작업 계층 관리를 위한 기술에 불과한 것. 불과도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4번에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양립성을 얘기했던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화.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생산성이 제고 한쪽은 인간적인 만족감. 인간적인 만족감을 증시하는 욕구를 사회적 욕구라 그래. 그걸 충족시켜주면 생산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그래서 양자의 양립성, 조화 관계로 인식했다. 자, 기타 동기부여의 내재성이야 외재성이야. 별표해 두세요. 여러분 동기부여 외재성의 반대말을 동기부여의 내재성이라 그래. 그럼 동기부여의 내재성은 나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개발하여 나의 이상과 목표를 스스로 성취해 나갈 때 우리는 동기부여의
내재성이라 그래. 그럼 생각해보자. 나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개발하여 나의 이상과 목표를 스스로 성취한 인간을 어떠한 인간이라 그래? 1번 자아실현적 인간. 그죠? 자아실현적 인간. 근데 지금 얘는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은 자아실현적 인간이 아니야. 둘 다 뭐야? 하나는 바깥에서 관리자가 바깥에서 돈을 많이 주면 일을 열심히 하고, 이쪽은 술 사주면 일 열심히 하래. 하죠? 동기부여의 내재성이야, 외재성이야? 외재성. 그럼 동기부여의 외재성은 인간의 능동성이야, 피동성이야? 피동성. 그래서 인간의 행동의 피동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둘 다 인간 자체를 목적으로 파악한 게 아니죠. 인간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인간관계론도 공공 목적은 생산성 제고 이를 위해 인간을 이용했다 그랬잖아. 인간을 수단으로 파악한 거지. 둘 다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왜? 둘 다 기업에서 만들어진 조직관리 기법 아니야. 하나만 더. 생산성 제고. 둘 다 공공 목적 뭐야? 아까 얘기했구나. 앞에 나왔지. 그 양자의 공통점 출제에서 이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 보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과학적 관리론, 아까 인간관계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과학적 관리론이 X 얘기했고 인간관계론 Y 얘기던데 Y는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인간의 비동성을 얘기할 때는 X지 이게 어떻게 Y가 돼야 합니까? 하고 질문이 나와야 돼. 그런 질문 하려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랬어? 안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 걸 질문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89페이지에 자, 상단에 인간관계론 박스 장단점에 장점 2번 나온 거 봐. 조직 내에서 인간적 요소를 중시함으로써 그 다음 뭐로 나왔어요? Y 이론적 인간관의 토대 구축. 그 다음 토대 구축이야. 토대. 전형적인 Y가 아니지. 토대를 구축했다 그런 말이에요. 토대 구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 이유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토대란 말이 들어가니 그때 들어간 거고. 근데 이제 이거 보자. 근데 만약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비교해 볼 때 과학적 관리론 X에 비한 인간관계론 Y면 그럼 맞아 틀려? 그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과 비교해 볼 때 Y적인 면을 고려한 게 안 한 게야. 했기 때문에 양자의 상대적 관점에 따라 특징을 얘기할 때는 이쪽은 X, 이쪽은 Y의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행정하기 좀 어려운 게 좀 그게 좀 어렵지. 그냥 X, Y로 나눠서 봐. 그렇게 봐. 과학적 관리론 뭐 X, 인간관계론 뭐 Y. 그리고 인간의 비동성, 공통점 그냥 외워. 그냥 외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거기 가져가야지. 자, 양자의 차이점 나온 거 보자. 양자 박스. 자, 과학적 관리론 자체를 얘기할 때는 뭐 인위적, 합리적, 기계 모형 말이 좀 어렵잖아. 그냥 공식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뭐다? 공식 조직. 공식 조직은 여러분 자연 발생이야, 인공적으로 법규에서 만들어진 게야. 법규. 그걸 이제 공식 조직을 그냥 인위적, 합리적, 기계 모형 말 어렵게 적어놓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쪽은 조직의 비합리적, 자율적인 관계. 여기에 근거한 게 뭐야? 비공식, 비공식 조직을 중시하고 있다. 이쪽은 인간을 기계, 합리적 경제인. 합리적 경제인은 돈을 좋아하는 인간을 얘기해. 이쪽은 인간을 감정적인 존재, 사회적 인간관에 입각하고 있다. 자, 이쪽은 직무중심. 아까 업무를 분할해서 연구해서 했어요. 됐죠? 직무중심. 이쪽은 인간중심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고개 들어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아까 제가 과학적 관리론 자체는 행정의 4대 변수, 5대 변수 가운데 뭐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했어요? 구조, 인간, 행태, 환경, 가치관 가운데 뭘 중시한 게요? 과학적 관리론. 구조. 선생님, 구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구조 얘기했어요. 구조는 뭐냐면은 모든 구조의 출발점은 업무의 배분이야. 영어에서 여러분 영어의 문장의 오형식, 문장의 구조, 문장 구조를 대표하는 게 문장의 오형식 아니야. 그 문장의 오형식은 각각의 문장을 나눠 안 나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 나눠 안 나눠? 나누잖아요,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문장을 나눠 가지고 스트럭처 구조가 형성되지.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문장이 아니야. 업무를 나눠서 구조가 탄생하는 거야. 이 업무야. 쭉 잘렸어. 요거 담당하는 거 총무과, 요거 담당하는 거 영어과, 구조가 탄생해야 하는 거예요. 사회과학의 스트럭처 구조는 뭐로부터?
업무의 분할. 거꾸로 업무의 통합도 들어가는 게야. 분할했다가 통합하는 것도 보자 여러분들.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자. 업무의 분할. 자, 그럼 제가 과학적 관리론 자체를 아까 인형 공장에서 인형이 만들어진 주요 공정 과정 업무를 나눠서 나눴잖아. 본뜰은 공정, 오려낸다, 내용물, 박음질, 마무리 나눴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 나온 게 직무, 가려놓고 구조라고 적어놔. 구조 같은 말입니다. 이쪽은 기계적인 능력, 이쪽은 사회적인 능력, 성과급, 생활급. 자, 이쪽은 조직 목표와 인간의 욕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경제적 욕구에 대한 불만이 많어. 이를 제거해주면 당연히 균형을 이뤄 안 이뤄. 이쪽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을 의식적으로 고려할 때 균형을 이뤄 안 이뤄. 이루죠. 그거 적어놓은 거고. 능률성 향상, 민주성, 경제적 욕구. 이쪽은 비경제적, 사회적 욕구, 시간 동작 연구, 호돈 실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까지 내용 좀 가져가시고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자. 89페이지. 자, 날개의 OX 퀴즈. 자, 1번 나온 거 보자. 인간관계로는 공식 조직을 중시, 비공식이죠. 인간관계론이야 뭐야, 여러분? 이거는 1번은 과학적 관리론으로 바꿔야 되겠지. 선생님, 구조의 합리화는 뭡니까? 아까 합리성은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업무의 표준화 배운 거 기억나나? 최선의 방법 만드는 게 바로 구조의 합리화야. 쉽게 얘기할 때. 그래서 1번 자체는 과학적 관리론이야. 자, 3번을 보자. 인간관계로는 인간관계 안정성을 지나치게 경시야, 중시야? 중시하여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인간의 비동성은 인간관계론과 과학적 관리론 공통점 OX. O가 돼야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행태론 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